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바로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그냥 전쟁 소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이건 그 이상이거든요. 포탄 한 발이 한 세대 전체의 영혼을 어떻게 부숴버리는지에 대한 정말 가슴 아픈 증언 같은 책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통 책들은 이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좀 다릅니다. 딱 펼치면 작가의 경고부터 나와요. 이건 고발도 고백도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사실상 이 책 읽으면서 영웅적인 모험담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바로 앞에서 선 사람들에게 전쟁이란 건 절대 모험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전쟁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한 세대의 그 처참한 비극을 정말 정면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의외로 막 피와 진흙이 튀는 그런 끔찍한 참호 속이 아닙니다. 전선에서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후방인데요. 여기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은 날을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병사들이 정말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고 있어요. 쇠고기에 콩, 소세지, 담배까지 전부 다 2인분씩이거든요. 와, 누가 이렇게 통 크게 쌌을까요? 근데 이건 절대 누군가의 친절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끔찍한 계산착오가 빚어낸 결과고요. 말 그대로 재앙이 낳은 뜻밖의 횡재인 셈이죠. 병사들은 일단 이 포만감을 즐기지만 이 풍족한 식사 뒤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취사병은 원래 이중대원 150명분의 식사를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전선에서 살아서 돌아온 병사는 고작 80명뿐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국군의 맹렬한 포격으로 70명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결국 죽은 70명의 몫이 살아남은 80명에게 돌아간 겁니다. 전우의 죽음이 나에게 2배의 식량을 안겨주는 것. 아, 이게 바로 전쟁터에서 말하는 운수 좋은 날의 진짜 의미입니다. 정말 씁쓸하죠. 그럼 이 이중대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19살 파울 보이머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대부분이 같은 반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생각이 깊은 알베르트 크로프, 이 와중에도 시험 걱정을 하는 학구파 뮬러 같은 친구들이 있죠. 다 같이 선생님 말에 속아서 자원 입대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병아리들 옆에는 정말 믿음직한 리더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40살의 베테랑 스타니슬라우스 카친스키. 다들 줄여서 카트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고참이 아니에요. 위험을 감지하고 어디선가 기가 막히게 먹을 걸 구해오는 거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을 가진 이 그룹의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병사들이 어디서 가장 큰 평화를 느끼는지 아세요? 바로 풀밭 위에 놓인 야외 변소 상자에 나란히 앉아서 볼일을 볼 때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는 포성이 희미하게 들려오고 눈앞에는 붉은 양귀비꽃이 활짝 펴있고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그 순간을요. 바로 이 순간, 이 끔찍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들은 가장 완벽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정말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있음을 느끼려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이 짧고 소중했던 평화는 편지 한 통 때문에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마치 과거에서 온 유령처럼 이 편지는 이 젊은이들이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 즉 우리가 대체 왜 이 지옥에 오게 됐나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아주 잔인하게 다시 끄집어내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칸토레크, 그들의 옛 스승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말빨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교실에서 조국을 위한 영광이니 명예니 하는 온갖 멋있는 말로 18살짜리 애들을 선동해서 결국 반 전체를 전쟁터로 내몬 장본인이죠. 동지들 함께하지 않겠나 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스승이 보낸 편지라니. 편지 내용이 뭐였을까요? 칸토레크는 이 친구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강철 청년. 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강철이라니요. 매일같이 죽음을 보고 온몸이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이 친구들한테 이 말은 그냥 쓰디쓴 조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겨우 20살이지만 이들의 영혼은 이미 100살 먹은 노인처럼 닳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불러요. 강철 청년이 아니라요. 그럼 언제부터 스승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됐을까요?
그 믿음은요, 바로 첫 번째 친구의 죽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제프 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입대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칸토레크가 하도 압박을 주니까 결국 따라왔죠. 그리고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총을 맞고 쓰러져서 다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식을 잃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가 눈이 먼 채로 고통스럽게 기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포화 속에서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고 결국 다시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 끔찍한 순간, 이 배신감 속에서 소년들은 깨달은 거죠. 조국이니 명예니 하는 공허한 말을 외치는 어른들보다 지금 내 옆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전우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이게 바로 두 세계의 충돌이에요. 스승들의 세계, 즉 교실에서는 조국에 대한 의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라고 배웠죠. 하지만 병사들의 세계, 이 참호 안에서는요, 그런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위대한 의무보다 죽음의 고통이 훨씬 더 강하고 현실적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저 뒤에서 어른들이 애국적인 글을 쓰고 연설을 하는 동안 이 소년들은 바로 눈앞에서 친구의 몸이 찢겨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아름다운 관념의 세계는 전선에 도착하고 첫 포탄이 터지는 순간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동안 전사나 상실이라는 건 그냥 명단에 적힌 이름, 숫자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추상적인 단어가 아주 구체적인 형체를 띠고 눈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 캐머리히의 얼굴을 하고서요. 온통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 죽음의 냄새가 뒤섞인 구호소에 다리 한쪽이 잘린 채 죽어가는 친구가 누워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파울은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자세히 지켜봅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존재가 친구의 몸속에서부터 서서히 그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친구의 얼굴 특징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마치 해골처럼 뼈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목소리는 재처럼 갈라져 나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농담하고 웃던 친구였는데 말이죠. 죽음이 이렇게나 빠르고 무자비하다는 걸 파울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친구 뮬러가 캐머리히의 장화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주 질 좋은 영국제 비행사 장화거든요. 그러면서 저거 캐머리히가 죽으면 내가 가져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잔인하고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요. 이게 바로 전쟁이 만들어낸 생존의 논리입니다. 여기선 감정에 빠져 있는 건 사치예요. 오직 팩트, 사실만이 중요하죠. 캐머리히는 곧 죽는다. 그는 장화가 필요 없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좋은 장화가 필요하다. 이 단순한 사실들만 남는 겁니다. 죽어가는 친구 앞에서 그의 유품을 탐하는 것. 전쟁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선에 오기 전에 사실 또 다른 지옥을 먼저 거쳐왔습니다. 바로 신병훈련소예요. 이곳은 단순히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인간성을 완전히 벗겨내고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는 병사라는 부품으로 재창조하는 공장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그 공장의 총책임자가 바로 힘멜슈토스 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냥 평범한 우체부였대요. 그런데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특히 파울과 친구들처럼 좀 똑똑하고 눈빛에서 조용한 반항심이 느껴지는 애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부수는 과정에서 거의 병적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괴롭히는 방법은 정말 치졸하면서도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군기를 잡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정신적 고문이었죠. 예를 들면 아침 내내 침대 정리를 14번씩 시키거나 칫솔 하나 던져주고 식당 바닥 전체를 문지르게 하는 식이에요. 한겨울에 장갑도 안 주고 몇 시간씩 부동자세로 서 있기도 하고요. 이런 의미 없는 고통을 반복시키면서 소년들의 의지를 꺾고 생각하지 않고 복종만 하는 기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히멜스토스의 이 끔찍한 훈련이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한 온갖 낭만적인 환상 같은 건 다 깨져버렸거든요. 대신 아주 냉혹한 현실 감각을 익혔죠.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서로를 의지하는 끈끈한 전우애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히멜슈토스는 이들을 부수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참호라는 진짜 지옥에서 버틸 수 있는 강인함과 동료애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키워준 셈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선으로 떠나기 전날 밤 이 친구들이 제대로 한 방 날립니다. 바로 그들의 스승 히메스토스에게 배운 대로 말이죠. 어두운 길에서 기다리다가 히메스토스를 덮쳐서 침대볼을 확 씌운 다음에 그동안 당했던 걸 몇 배로 갚아줍니다. 하이에 같은 덩치 큰 친구가 신나게 두들겨 패고 바지까지 끌어내려서 엉덩이를 책찍질하죠. 이건 그냥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동안 짓밟혔던 자신들의 존엄성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전선으로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훈련소에서의 복수까지 마친 이들. 이제 이야기는 드디어 인간이라는 존재와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곳, 바로 전선으로 향합니다. 포탄이 정말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병사들이 붙잡는 게 뭘까요? 조국, 명예, 그런 이념 따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파고드는 건 오직 하나, 바로 땅, 대지입니다. 포탄 구덩이에 온몸을 납작하게 파묻고 있으면 이 흙이 단순한 흙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 공포와 비명을 말없이 다 받아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고 또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거죠. 대지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인 겁니다. 그리고 전선에 들어서는 순간 병사들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책에서는 이들을 인간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이성이나 생각 같은 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원초적인 본능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포탄이 날아오면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저절로 딴에 확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동물적인 감각, 이 제2의 시각이 없었다면 아마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전선에서는 심지어 공기조차도 적이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죽음이 맹렬한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다니니까요. 그리고 모든 소리가 곧 죽음의 신호예요. 작은 포탄이 휙 하고 날아오는 날카로운 소리, 기관총이 타타타하 하고 건조하게 터지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우웅 하고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 대형 포탄의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가 뒤섞여서 마치 죽음이 직접 지휘하는 끔찍한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끔찍한 소리들 중에서도 정말이지 사람의 비명보다 더 견디기 힘든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상당한 말들의 울음소리예요. 배가 찢어지고 내장이 쏟아진 채로 고통스럽게 우는 말들의 소리. 전쟁의 뭔지도 모르고 끌려온 이 순수한 동물들이 내지르는 고통의 절규가 전장에 울려 퍼질 때 병사들은 그걸 마치 이 세상 전체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처럼 듣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전투는 점점 더 초현실적인 악몽으로 변해갑니다. 폭격이 하도 심해서 병사들이 근처에 있던 묘지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포탄이 묘지까지 날아와서 땅을 마구 파헤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안식처여야 할 곳이 관들이 터져나오고 시신들이 나뒹구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두 번 죽는 지옥이 되어버리죠. 여기서 파울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폭발로 땅 위로 튀어나온 관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미 썩어가는 시체 옆에 바짝 붙어서 말 그대로 죽음과 한 몸이 되어 폭격을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스탄까지 터져서 방독면을 쓰는데 그 안에서 뜨거운 공기를 헐떡이며 느끼는 공포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폭격이 잠시 멈추고 그들은 엉덩이뼈가 완전히 박살난 어린 신병 한 명을 발견합니다. 의무병도 없고 이 친구는 어차피 며칠 안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을 게 뻔해요. 제발 자기 좀 버리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데 그 모습을 보던 베테랑 카트가 파울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차라리 우리 손으로 끝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끔찍한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 총을 쏘는 게 과연 자비일까요? 아니면 그냥 살인일까요? 전쟁터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질문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다시 비교적 안전한 후방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병사들은 잠시 숨을 돌리면서 어쩌면 전선에서 폭탄을 피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면 우린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죠. 전쟁이 끝나면 뭘 할 건지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데 여기서 세대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배터링처럼 나이가 좀 있는 병사들은 명확해요. 난 바로 집에 가서 농사 지어야지.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죠. 하지만 파울이나 크로프 같은 19, 20살짜리들은요. 아무 대답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직업을 갖기도 전에 바로 전쟁터로 끌려왔거든요. 돌아갈 직장도 학교도 없어요. 전쟁이 그들의 인생 첫 경험이자 전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이
이제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이때 친구 알베르트 크로프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합니다. 전쟁이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해 쓸모없게 만들었어.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 지금 조국을 위한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유령, 미래도 과거도 없이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 갇혀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파괴된 세대,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파울은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범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구나.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삶의 가치들을 이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전쟁이라는 현실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과 삶을 막 사랑하기 시작했던 19살에 그걸 자기 손으로 직접 총을 쏴서 산산조각 내야만 했던 심정을요. 결국 이 질문이 남는 거죠.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고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내가 돌아갈 세상이라는 게 남아있기나 할까? 이 무겁고도 슬픈 질문이 앞으로 이 소년들이 겪게 될 전쟁이라는 황무지 속 남은 여정의 배경이 됩니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위대한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통해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용광로가 어떻게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는지 그 깊은 흔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애국심에 불타올라 희망을 안고 전쟁터로 향했던 평범한 소년들이 어떻게 감정이란 감정은 모두 마모된 채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냉혹한 병사로 만들어지는지 그 참혹하고도 슬픈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변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눠 살펴볼 거예요. 먼저 그들이 믿었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잃어버린 세계에서 시작해서요. 그리고 병사가 되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지옥 같은 전선에 소용돌이 소로 빨려 들어가고 마침내 모든 것에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문을 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주 깊고 쓰라린 배신감. 젊은 병사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세상,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토록 영광스럽다고 말했던 미래가 전쟁이라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산산조각 나는지 온몸으로 그리고 온 영혼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주인공 파울 보이머의 목소리를 빌려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선생님들, 어른들은 본래 지혜로운 안내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단에서 외치던 애국심과 조국을 위한 헌신이라는 말들은 바로 곁에서 처음으로 전우가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그렇게 막연하게 느꼈던 실망감, 어른들에 대한 배신감, 이게 아주 끔찍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 프란츠 캐머리가 병상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부터죠. 교실에서 배웠던 그 모든 숭고한 이념들은 희미하게 꺼져가는 친구의 숨소리 앞에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캐머리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책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정을 싹 뺀 채 마치 사진을 찍듯이 아주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소독약과 피냄새가 뒤섞인 야전병원에서 파울은 친구의 변화를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누군가 훔쳐가 버린 시계, 이미 잘려나가고 없는 다리, 생명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잿빛 얼굴, 그리고 살을 뚫고 뼈가 드러나는 모습까지. 이렇게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건조한 묘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전쟁 속에서 한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사소하고 비참하게 마치 하나의 사물처럼 취급되는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선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존 논리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슬픔이나 동정 같은 감정은 이제 사치일 뿐이고 생존이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게 된 거죠. 뮬러가 죽어가는 캐머리히의 튼튼한 장화를 탐내는 건 그가 특별히 무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에겐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살아남아야 할 자신에겐 이 혹독한 참호에서 발을 지켜줄 생명줄과 같은 물건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비정함이 아니라 합리성이 되는 겁니다. 파울이 이 변화를 직접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예의, 동정심, 슬픔 같은 민간 사회에서 중요했던 모든 인위적인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사실만이 남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전장에서의 사실이란 뭘까요? 바로 좋은 장화는 구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 친구의 죽음 앞에서 장화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장이 강요하는 끔찍하고도 비정한 현실인식인 겁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이 젊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뭘 만들었을까요?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황무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은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미래를 상상할 힘조차 잃어버리고요. 전쟁 이전의 삶은 이제 비현실적인 꿈처럼 아득하고 전쟁 이후의 삶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들이 바로 역사적으로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게 된 세대입니다. 파울의 이 독백은 정말 이들 세대의 비극을 한 문장 한 문장 가슴 아프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나이에 바로 그 세상을 향해 총을 쏴야만 했던 아이러니.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은 그들을 세상사에 통달했지만 희망은 모두 잃어버린 조숙하고 냉소적인 늙은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순진했던 소년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살인기계, 즉 병사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책은 아주 흥미롭게도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을 보여주거든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교육을요. 첫 번째 교육은 기과가 제공하는 공식 교육이죠. 교관은 히멜스토스 하사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뭘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침대를 수십 번 다시 정리하게 하고 칫솔로 식당 바닥을 닦게 하고 이 모든 무의미해 보이는 가혹행위의 목적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개인의 의지와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해서 어떤 비인간적인 명령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나옵니다. 파울은 이 비인간적인 훈련이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을 살렸다고 말해요. 이 훈련이 그들의 내면에 있던 연민이나 부드러움을 모두 없애고 감정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호의 끔찍한 공포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성을 버리는 대가로 생존에 특화된 기계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두 번째 교육, 훨씬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존의 대가, 베테랑 병사 카친스키에게서 배우는 거죠. 카트는 이 어린 병사들에게 힘멜스토스가 결코 될 수 없었던 진정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카트가 가르쳐주는 지혜는요, 군사 교범이나 훈련소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거의 동물적인 감각에 가까워요. 어디에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폭격이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하는 그의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동료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이 두 가지 교육을 모두 거친 병사들의 진정한 졸업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히멜스토스를 어둠 속에서 덮쳐 복수하는 장면이죠. 이건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억압적인 권위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자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기만 하던 신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와도 같은 행위인 겁니다. 전투가 잠시 멎은 순간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이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고 철학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전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을 이곳으로 몰아넣은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생각이 많은 몽상가 크로프는 이런 냉소적인 상상을 합니다. 차라리 전쟁을 장군이나 정치인들이 경기장에서 벌이는 결투로 만들자고요. 그게 더 공정하지 않겠냐는 거죠. 반면에 산전수전 다 겪은 현실주의자 카트는 그냥 핵심을 꿰뚫어 버립니다. 전쟁은 결국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요. 그에게 전쟁은 애국심이나 명예 같은 숭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추악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카트는 여기서 군대라는 조직, 아니 권력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그는 말하죠. 인간에게 작은 권력을 쥐어주면 짐승처럼 행동한다고요. 특히 힘멜스토스처럼 평범한 우편 배달부였던 사람이 군복만 입으면 왜 그렇게 잔인해지는지 그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통찰력 있게 지적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우리를 데리고 비교적 안전했던 후방을 떠나서 진짜 지옥의 심장부, 혼돈과 공포가 가득한 최전선으로 향합니다. 파울에게 전선은 그냥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어떤 거대한 힘, 병사들의 이성과 인간성을 남김없이 빨아들여 파괴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거죠. 이 소용돌이 안에서는 후방 세계의 모든 논리와 상식이 무너지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동물적인 본능만이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그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병사들은 스스로를 인간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를 귀로 듣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수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본능, 이른바 제2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시적인 표현을 통해 병사들과 대지, 즉 땅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방에서 죽음이 비처럼 쏟아지는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발밑의 땅입니다. 땅은 총알을 막아주는 방패이자 어머니의 품처럼 잠시나마 안식을 주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격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콩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휭!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리고요. 바로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마침내 쾅!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굉음으로 터져버리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소리가 합쳐지면서 병사들의 이성과 감각을 남김없이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포격 소리보다 더 끔찍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상당한 말들의 끔찍한 비명소리예요. 평생을 동물과 함께 살아온 농부 데터링에게 이 소리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무 죄 없이 인간의 전쟁에 끌려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들의 모습은 이 전쟁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책을 통틀어 가장 귀괴하고 초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사들은 빗발치는 포격을 피하기 위해 포탄에 의해 파헤쳐진 무덤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열린 관 속에서 이미 죽은 시체와 함께 몸을 숨기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순간 전장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포격이 멈춘 뒤 그들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부상을 입은 어린 신병을 발견합니다. 그의 고통을 참아 지켜볼 수 없던 카트가 나지막히 중얼거리죠. 차라리 끝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전장의 윤리입니다. 동료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자비가 될 수 있는 곳, 모든 가치가 뒤집힌 세상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병사들은 그들 마음속을 계속 맴도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뮬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이 단순한 질문에 돌아오는 건 깊은 침묵뿐입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의 삶 전체였기 때문에 이제는 포성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의 대답은 전쟁이 남긴 상처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데트링은 그저 농장으로 돌아가는 소박한 꿈을 꾸지만 토탄캔은 고된 노동자였던 하이에는 차라리 군대에 남겠다고 해요. 차덴의 머릿속은 오직 힘멜시토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가장 생각이 많았던 파울과 크로프는 아무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똑같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에 도달하게 돼요. 그들은 더 이상 평화나 사랑, 개인적인 성취 같은 민간 세계의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현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바로 전쟁 그 자체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크로프가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립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전쟁은 우리를 모든 것에 대해 망가뜨려버렸어. 설령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다시는 평범한 세상에 온전히 속할 수 없는 사랑하고 일하고 기쁨을 느끼는 모든 능력에 대해 망가져버린 영원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세대 전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때 그 사회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전쟁의 진짜 대가는 파괴된 도시나 빼앗긴 영토가 아니라 이처럼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된 한 세대의 영혼이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함께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끔찍한 최전선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파울 보이머와 그의 동료들 곁에 서 있습니다. 전쟁은요, 단순히 목숨만 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젊음,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주 작은 희망까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죠.
바로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릅니다. 설령 포탄 속에서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이들은 더 이상 예전의 세계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이제 최전선에서 막 돌아온 파울과 그의 친구들, 그 텅 빈 눈을 통해서 전쟁의 진짜 현실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건 말이야, 경례를 너무 잘하기 때문이야. 이 냉소적인 한마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병이자 이들 무리의 정신적인 버팀목인 카친스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냥 군기를 비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목숨이 정말 파리처럼 날아다니는 최전선에서조차 실질적인 생존 기술보다 형식적인 규율, 윗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 그 전체의 비효율성과 부조리를 정확하게 꿰뚫는 일침인 거죠. 살아남으려는 본능과 비정한 관료주의의 충돌, 이걸 이보다 더 날카롭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최전선에서 잠시 벗어난 후방. 이곳은 포화가 멎은 임시 휴식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병사들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일상의 조각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앳된 신병들이 도착하고 과거의 악연이었던 상관이 등장하면서 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평온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동료가 신던 군하는 채 식기도 전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바로 새로 보충된 신병들이죠. 파울과 동료들의 눈에는요, 이들이 꼭 자신들의 과거 모습처럼 보여요. 전쟁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끔찍한지 전혀 모르는 그런 순진한 아이들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그 순수함을 보면서 고참병들은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씁쓸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마치 지옥을 먼저 경험한 자가 아직 천진난만한 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랄까요? 이 굶주림과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연금술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카친스키일 겁니다. 그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냄새만으로 땅 속에 숨겨진 식량을 찾아내고 폐허 속에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의 초인적인 생존 본능을 가졌어요. 그의 이런 능력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요, 이 삭막한 전장에서 동료들에게 잠시나마 인간적인 온기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을 선물하는 일종의 예술과도 같습니다. 포화 속에서 찾아온 잠시의 고요는 깊은 사색을 낳기도 합니다. 이상주의자인 크로프는 이런 상상을 해요. 전쟁을 일으킨 장관이나 장군 같은 권력자들이 직접 경기장에 나와서 곤봉을 들고 싸우는 거죠. 일종의 검투사 시합처럼요. 하지만 현실주의자 카친스키의 해법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밥 주고 똑같은 월급을 줘봐.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날걸. 그의 이 말 속에는요, 이 모든 비극의 근원에는 결국 계급과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카친스키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는 말하죠. 평범했던 우체부가 군복을 입고 아주 약간의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 어떻게 괴물로 변하는지를요. 군대라는 시스템은 한 개인에게 다른 사람을 억압할 합법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인간성은 너무나도 쉽게 닳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곧이어 등장할 한 인물을 통해 정말 끔찍하게 증명됩니다. 과거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훈련소에서 그들을 정말 지독하게 괴롭혔던 히멜슈토스 하사관.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그의 권력이 통하는 연병장이 아니죠. 삶과 죽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최전선에서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휘둘렀던 갑질은 이제 혹독한 복수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그 짧았던 휴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전선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들을 집어삼키고 인간성을 지워버리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학생도 농부도 장인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남으려는 본능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 짐승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포성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병사들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트럭이 전선을 향해서 덜컹거리며 나아갈 때 그들의 정신과 육체는 어떻게 전쟁기계의 부품으로 또 생존만을 위한 동물로 변모해 가는 걸까요? 파울은 이 변화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마치 전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그의 몸속에 잠자고 있던 야성을 깨우는 것처럼요.
이성이나 생각보다 한 발 앞서서 반응하는 동물적인 본능. 포탄 소리를 귀로 듣기도 전에 몸이 먼저 땅에 엎드리게 만드는 오직 생존만을 위해 극도로 진화한 감각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울에게 전선은 단순한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이자 거부할 수 없는 중력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소용돌이죠. 한번 발을 들이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의 궤도 같은 겁니다.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기댈 곳은 정말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대지, 땅이죠. 병사들에게 대지는 빗발치는 포탄 파편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이자 불안에 떠는 영혼을 말없이 품어주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흙에 얼굴을 파묻고 살려달라고 생존을 갈구하죠. 그러면 대지는 그 절박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묵묵히 지켜냅니다. 임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몸을 숨긴 곳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묘지입니다. 산자가 살기 위해서 죽은 자의 안식처를 파헤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포탄 구덩이로 피신한 파울은 부서진 관을 방패 삼아서 시체 바로 옆에 눕고 곧이어 독가스의 위협까지 덮쳐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바로 그곳에서 지옥 같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폭격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공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죠. 동이틀 무렵에 그 잿빛 어둠 속에서 지난밤의 진정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건 사람의 비명이 아니에요. 배가 찢겨서 내장이 흘러나오는 부상당한 말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인간들의 전쟁에 끌려온 순수한 생명들의 울부짖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평생 동물을 아끼며 살아온 농부 네터링에게 이것은 궁극의 잔인함입니다. 아무 죄 없이 전쟁에 끌려와서 고통받는 말들의 모습은요, 그에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열한 행위이자 순수함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모독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의 분노에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환면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 어쩌면 그건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만약에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다면 그 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뒤에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 전쟁 후에 뭘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떠나온 삶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안정적인 군인 연금을, 다른 이는 가족과 농장으로 돌아가는 걸 꿈꾸죠. 하지만 전쟁 전에 제대로 된 삶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던 파울과 그의 친구들. 그들에게 미래는 그저 막막한 공허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그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렸으니까요. 교실에서 배웠던 애국심, 의무, 영광, 이런 단어들은 이제 그들에게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한때 조국의 강철 청년이라고 불리면서 미래를 꿈꿨던 그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늙은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이상적인 세상과 참호 속의 끔찍한 현실, 이 둘 사이의 거대한 괴리는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감과 환멸만을 남겼습니다. 알베르트 크로프는 이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설령 육신이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은 이미 전장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낳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파괴된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작지만 끈질긴 저항은 계속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훈련소 시절 악몽이었던 히멜슈토스가 전선에 도착하죠. 그는 이곳에서도 예전과 같은 절대적인 복종을 기대했지만 그건 정말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대결의 결과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납니다. 차덴이 공개적으로 히멜스토스를 모욕하고 이어진 청문회에서 그의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이 드러나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죠. 이건 단순히 하극상에 대한 승리가 아니에요.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낸 병사들의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전선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낡고 공허한 권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참혹함 속에서 병사들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창한 이념이나 명예, 심오한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서로 나누는 아주 작고 사소한 온기. 이야기는 바로 그 궁극적인 위안의 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모든 공포가 지나간 후 카친스키와 파울은 거위 한 마리를 훔치기 위한 비밀 작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함께 거위를 구워 먹죠. 이 순간은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건 죽음의 공포에 맞서는 삶에 대한 강렬한 긍정이고,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임을 확인하는 가장 따뜻하고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자,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죠. 최전선.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긴장되지 않으세요? 병사들이 바로 이 최전선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심오하고 거의 뭐랄까 신비롭게까지 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전선은요, 그냥 지도상의 어떤 지점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전선이 대체 어떤 곳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이건 하나의 거대한 힘입니다. 병사들을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기는 원초적인 힘, 바로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거예요. 주인공 파울 보이머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그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한가운데로 피할 수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이게 뭐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거의 순간적인 퇴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문명사회에서 교육받고 자라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전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딱 넘는 그 순간, 이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껍데기는 그냥 순식간에 벗겨져 버리고가 오직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 남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인간이 아니라 생존만을 위해 싸우는 인간 동물로 변해가는 거죠. 이 변화, 이게 그냥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온몸의 감각이 정말 바늘끝처럼 날카로워지고 혈관 속으로 마치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런 기이하고 강렬한 긴장감이 퍼져나가죠. 이건 사실 살아남기 위한 몸의 필사적인 준비태세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포탄이 터질지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신경세포가 깨어나서 주변의 아주 미세한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는 생존 본능, 책에서 말하는 제2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 속에서 한 병사가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머리로 인식하기도 전에 마치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땅에 몸을 확 던져버립니다. 포탄이다! 피해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틈조차 없는 거죠.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서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단호하게 말해요. 만약 이 본능이 없었다면 플랑드르에서 보주 산맥까지 살아남을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병사들이 유일하게 정말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병사들은 미친 듯이 땅을 파고들고 흙 속에 얼굴을 묻습니다. 이때 땅은 더 이상 그냥 흙더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딴의 몸을 바짝 밀착하면서 잠시나마 안전을 느끼고 그 지독한 공포와 울음을 삼켜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전선이 가진 또 다른 얼굴, 바로 그 무차별적인 공포로 옮겨갑니다. 현대전의 폭력이라는 게 이게 병사들한테만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폭력은 인간과 동물, 심지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까지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배경 자체가 정말 씁쓸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죠. 영원한 안식의 장소여야 할 공동 묘지가 끔찍한 혼돈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포탄이 터질 때마다 이미 땅속에 고이 묻혀있던 시신들이 파헤쳐져서 밖으로 드러나고요. 죽음 위에 또 다른 죽음이 겹쳐지는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포격 속에서 겪는 그 감각적인 혼란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 파울이 흙더미 뒤에 숨어서 경험하는 폭격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눈앞을 가리는 섬광, 귀를 찢어버릴 듯한 굉음, 온몸을 뒤흔드는 땅의 진동. 이 모든 게 뒤섞여서 마치 어둠 자체가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울부짖고 미쳐 날뛰는 듯한 그야말로 감각의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장면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자의 관 속에 숨는다는 것.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이 기괴하고 끔찍한 상황이야말로 전쟁의 본질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격의 굉음이 겨우 잦아들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소리 없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바로 독가스 공격이죠. 시끄러운 공포가 지나가니 조용한 공포가 찾아온 겁니다. 이야기는 이제 방독면을 쓰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로 순식간에 전환됩니다. 방독면을 제때 쓰느냐 못 쓰느냐 그 몇 초의 순간이 곧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거죠. 가스가 정말 무서운 일이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포탄처럼 쾅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마치 끈적끈적한 해파리처럼 스몰스몰 소리 없이 기어와서 모든 틈새를 채워버립니다. 이 조용하고 끈적한 공포는 병사들에게 잊고 싶었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야전 병원에서 타버린 자신의 폐를 조각내서 뱉어내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동료들의 모습 말입니다. 전투의 기계적인 굉음이 멈추자 이제는 순수한 생명의 고통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폭격이 멎은 그 섬뜩한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건 바로 부상당한 말들의 처절한 비명이죠. 작가는 이 소리를 그냥 말의 비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신음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지를 이 소리를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농부 출신이었던 데터링의 이 외침은 아마 모든 병사들의 마음을 대변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 동물을 인간들의 전쟁에 끌어들여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도덕적 범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들끼리의 싸움에 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분노와 죄책감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전선의 그 즉각적인 혼돈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전선 뒤편의 조용한 절망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병사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료인 뮬러가 툭 던진 이 단순한 질문. 만약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다면 뭘 할 거야? 이 질문이 병사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자신들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죠. 아, 우리에게는 돌아갈 미래가 없구나 라는 그 냉혹한 사실을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농부였던 데터링이나 토탄 채굴궁이었던 하이에처럼 전쟁 전에 이미 자신의 삶과 직업이 확실했던 병사들은요, 소박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꿈은 간단합니다. 그냥 전쟁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이었던 파울과 크로프 같은 젊은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삶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 때문에 송두리째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돌아갈 곳도 꿈꿀 미래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깨닫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이 이 전장의 끔찍한 현실 앞에선 완전히 쓸모없다는 사실을요. 고전 문학, 역사, 물리학 공식,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신 그들이 배운 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바람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지, 어떻게 하면 젖은 나무로 불을 피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총검이 갈비뼈에 걸리지 않게 적의 배를 찌르는지. 생존을 위한 잔혹하고 실용적인 교육만이 그들에게 남은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소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그들의 젊은 시절을 잠시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청춘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 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나 야망을 품지 못해요. 그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완전히 파괴된 자신의 삶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사가 매 순간 오가는 이 전선의 현실이 훈련소에서 그토록 절대적이었던 인위적인 위계 질서와 사소한 폭정들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사들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혔던 과거의 폭군 히멜스토스 하사가 전선에 도착합니다. 그의 등장은 하나의 시험대와도 같아요. 과연 훈련소의 규칙과 권위가 이 전장에서도 똑같이 통용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대결이 곧 시작됨을 예고하는 거죠. 과거 훈련소에서 히멜슈토스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신병이 벌벌 떨어야 했죠. 하지만 현재 이곳 전선은 다릅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강철처럼 단련된 베테랑 병사들 앞에서 그의 권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제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화 정말 통쾌하면서도 많은 걸 보여주죠. 권력이 완장이 뒤집힌 순간입니다. 한때는 쳐다보지도 못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인물을 대놓고 조롱하는 차덴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선이라는 공간은 모든 인위적인 계급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하사 계급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이 해결 과정을 보면 전선만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베르팅크 중위처럼 실제 전선을 겪어본 장교들은 알아요. 훈련소의 딱딱한 규율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히멜시토스의 과거 악행이 다 드러나자 그는 오히려 훈계를 듣게 됐고요. 차대는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전선에서는 형식적인 규율보다 동지애와 현실적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병사들이 겪는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자아, 그들의 영혼 또한 과연 살아남았을까요? 이 비유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와닿지 않나요?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의 경험이라는 건 더러워진 옷이나 양말처럼 그냥 훌훌 벗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경험은 그들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문신처럼 새겨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바로 그들의 상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첫 번째 폭탄, 첫 번째 폭발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장에서 터졌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죽었다는 뜻입니다. 활동, 노력, 진보, 미래 이런 민간 세계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그 첫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믿음은 오직 하나, 전쟁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비극적인 질문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전쟁의 진짜 대가는 눈에 보이는 죽음이나 부상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는 살아남았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영혼을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의 보이지 않는 상실이야말로 어쩌면 전쟁이 남긴 가장 깊고 가장 끔찍한 비극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인공은 17살의 독일군 병사 파울 보이머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영웅적인 모습, 그런 건 이 책에 없습니다. 대신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남은 아주 날것의 고통, 그 참혹한 현실을 바로 눈앞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총송이 잠시 멎은 최전선 후방으로 가볼 겁니다. 병사들이 아주 짧은 휴식을 취하는 그 순간 속으로 말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곳이야말로 포화보다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젊은 병사들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내면의 전투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선 뒤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이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해서요. 이제는 상상조차 어색해진 평화라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라는 특수한 공간이 어떻게 권력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 전쟁이 젊은이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깊은 상실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어떻게 우정과 연대가 피어나는지 그 순간 또한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긴박한 전투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심지어 좀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으로 문을 엽니다. 병사들이 마치 뭐랄까 그냥 집안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무심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함이야말로 이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암울한지를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어요? 젊은 병사들이 셔츠를 무릎에 쫙 펼쳐놓고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요. 이 끔찍한 위생 상태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텨덴이라는 병사는 심지어 양초랑 구두약 깡통으로 자기만의 이 소각장 같은 걸 만들어낼 정도니까요. 이가 타들어가면서 내는 그 타닥 하는 소리. 이건 전장의 포성은 아니지만 이들의 인간성을 조금씩 갉아먹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과의 또 다른 전투 소리난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지루한 평화를 한순간에 깨트리는 과거의 유령이 나타나요. 바로 악명 높은 훈련 교관 히멜시토스 하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병사들에게 훈련소에서 겪었던 온갖 모욕과 학대의 기억을 되살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복수심의 불을 확 지피는 그런 기폭제 같은 존재죠. 그의 등장은 잠잠했던 후방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뮬러가 툭 하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이들을 감싸고 있던 무감각한 일상의 막을 단번에 찢어버리게 돼요. 이 질문 때문에 병사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하지만 이미 자신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미래라는 개념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알베르트,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다면 뭘 할 거야? 이 질문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이 젊은 병사들과 그들이 한때 속해 있던 세상 사이에 얼마나 깊고 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렸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계기가 되거든요. 이제 평화라는 단어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쓰는 외계어처럼 너무나 멀고 비현실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의 대답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이 대답들 하나하나가 전쟁이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조각내고 미래를 앗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마치 깨진 거울 조각 같아요. 크로프는 일단 취하겠어 라면서 민간인의 삶 자체를 아주 냉소적으로 거부해버리죠. 유일하게 가정이 있는 노병 카친스키만이 돌아갈 곳을 이야기하고요. 끔찍한 육체 노동을 하던 하이에에게 군대는 오히려 더 나은 안식처가 되어버렸고, 텨덴의 세상은 오로지 힘멜스토스에 대한 복수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저 땅으로 돌아가 추수하러 갈 거야 라고 말하는 농부 데터링의 이 소박한 꿈이야말로 이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인지를 가장 아프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힘멜슈토우와 병사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긴 안전한 훈련소 연병장이 아니죠. 생과 사가 오가는 최전선입니다. 이 공간의 변화는 권력의 지형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마침내 힘멜후토스와 마주친 그 순간 병사들은 상관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일종의 침묵의 반항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테덴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마치 화산처럼 터뜨립니다. 훈련소였다면 정말 상상조차 못했을 끔찍한 모욕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퍼붓는 거죠. 이건 단순한 하극상이 아닙니다. 전선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권위의 전복은 정말이지 극적입니다. 연병장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힘의 휴토스. 하지만 모든 것이 생존 능력으로 평가받는 이 최전선에서 그의 계급장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곳에서 진짜 권력은 총알을 피하는 법, 굶주림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힘의 슈토스는 이제 막 전장에 도착한 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풋내개에 불과한 겁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약식 재판은 이 새로운 현실을 거의 코미디처럼 보여줍니다. 고발하러 온 히멜스톤스는 오히려 자기의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 때문에 중위에게 아주 호된 질책을 듣죠. 사실상 피고인 신세가 된 거예요. 반면에 명백한 하극상을 저지른 병사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뭐였을까요? 닭장에서 며칠 지내는 영외구금. 이건 뭐 사실상 휴가나 다름없는 처벌이었죠. 전장의 정의라는 게 군법 조항이 아니라 동료애와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이 장의 가장 깊고 철학적인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전쟁에 앗아간 진정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바로 자신들의 삶과 미래 자체가 송두리째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병사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아주 냉소적으로 비웃습니다. 옛날 왕의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 어느 전투가 언제 일어났는지 같은 지식들이 지금 여기 폭풍우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총검을 어디에 찔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없는지를요. 이들의 대화는 단순히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요, 그들의 전쟁터로 내몬 문명 세계 전체에 대한 깊은 환멸과 배신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세대의 비극의 핵심이에요. 이미 사회의 직업이나 가정을 꾸려서 뿌리를 내린 나이든 병사들과는 달리 이들은 이제 막 삶을 시작하려던 18, 20살의 소년들이었거든요. 사랑이 뭔지, 직업이 뭔지, 인생의 기쁨이 뭔지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어린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휩쓸어 가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절망을 한마디로 음축한 말이 나옵니다. 알베르트 크로프의 이 말, 전쟁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망가뜨려 버렸다. 이 말은 한 세대 전체의 비극을 정의하는 묘비명이나 다름없어요. 이들은 단순히 몸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갈 능력, 평화를 누릴 자격, 미래를 꿈꿀 희망까지 존재의 모든 것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버린 겁니다. 망가졌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지 않아요. 18의 나이에 이미 늙어버렸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삶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이제 진보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전쟁뿐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되고 미래는 박탈당한 채 현재라는 지옥에 갇혀버린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깊고 어두운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야기는 한 줄기 작은 빛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됩니다. 바로 죽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세상에 맞서서 삶의 작은 조각이라도 되찾으려는 병사들의 작지만 꿋꿋한 저항. 그건 바로 동지애를 통해서 나타나죠. 병사들은 닭장 휴가를 보내고 있는 휴텐과 크로프를 찾아갑니다. 군사 교육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허름한 닭장 안에서 밤새도록 함께 카드놀이를 즐겨요. 이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카드놀이야말로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인간성을 지켜내려는 그들의 가장 절실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정교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병사들은 거위를 훔치기 위한 임무에 나서요.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적군이 아니라 희망 없는 현실이라는 더 거대한 적에 맞서서 잠시나마 따뜻한 음식과 웃음이라는 풍요로운 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삶을 향한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쁜 질문을 남깁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거대한 절망 속에서 함께 카드를 치고 몰래 훔친 거위를 구워 먹는 이 작고 사소한 생존의 몸짓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저항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